네, 300페이지 보겠습니다. 300쪽 봄에 300페이지 절대왕정이에요. 자, 계속 보시면 유럽에서는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가 무너지고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면서 16, 18세기 무렵부터 절대왕정이 등장했다. 절대왕정은 약간 중간적인 모습을 보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방으로 힘이 분산된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 형태에서 우리가 아는 일반 국민,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현대 근대적인 국가로 가기 전에 중간에 위치한 스타일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봉건제 하에 제후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귀족이라고 해볼게요. 제후 또는 이제 귀족들의 모습, 그들의 남아있는 잔재와 그리고 근대적인 시민들이 등장해서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의 모습의 그 시작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적인 모습, 이게 다 만나 있는 자리가 절대왕정이 등장하는 딱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의 모습도 있고 뒤의 모습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절대왕정의 군주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왕이죠. 나라의 왕. 근데 절대왕정의 군주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이 어디서 왔냐? 신이 줬다. 그 말이 왕의 권력, 권한은 신이 줬다. 즉 왕권 신수설입니다.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힘을 써도 된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왜? 신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전에 봉건제의 경우에는 아무리 국왕이라고 해도 전체적인 땅을 다 휩쓸지를 못했었죠. 근데 이제는 전체 땅을 다 휩쓸 수 있다, 이거죠. 자, 보시면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 한번 해볼까요? 절대군주는 자신의 명령을 즉각 움직일 수 있는, 즉각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관료제를 이제 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이죠. 가서 해, 그럼 하는 공무원이고,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무슨 군? 상비군. 상비군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사상적으로는 권한을 신이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말대답하지 마라 하는 왕권 신수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말대로 가서 실제로 일해, 즉 관료, 공무원들 하나, 그리고 언제든지 출동해, 그러면 출동할 수 있는 군대, 즉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 그래서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3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예요. 세 가지가. 그러면 그동안의 군대는 항상 준비가 안 돼 있었냐? 예, 항상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중세사회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전투가 벌어지면 그때 이제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이제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항상 준비된 군대. 예, 항상 정치와 군사력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진짜 실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왕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다 생각하시면 되죠. 왼쪽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제나 보시면 이런 거 요거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절대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받쳐주는 것들이 있어요. 방금 했죠? 왕권 신수설, 관료제, 상비군. 하나 더 있네요. 무슨 주의? 중상주의. 중상주의는 중요하게 생각해. 상업활동을. 그러니까 상업활동을 왜 하죠? 돈 벌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그겁니다. 돈이 좋아. 돈 많이 벌어줘. 그 돈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 돈 번 돈으로 관료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상비군, 군대들도 운영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상주의, 돈 모으는 거 겁나 좋아합니다. 근데 이 밑에 보시면 이 부분도 잘 보시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전 세력들, 봉건 세력들, 제후들, 이런 사람들과 새롭게 등장하는 시민 계층들 사이에서 세력 균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충성도 받고, 이 사람들의 충성도 받고, 양쪽에서 다 이 절대 군주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현상이죠. 이후의 상황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절대왕정 시기는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시민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중간이다 이거죠. 상공 시민 계층,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장사하고 물건 만들어서 파는 상공 시민 계층의 성장, 자본주의의 발달, 이런 것들은 근대적, 요즘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모습도 있다는 거죠. 옛날 모습을 이제 파악해 볼게요. 신분적 차별, 농민의 봉건적인 부담, 부역, 가서 일을 하는 거죠. 부역 등 이전 봉건적인 요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다 짬뽕해서 갖고 있는 특이한 시기가 절대왕정입니다. 절대로 왕의 힘이 엄청 강했던 시기. 다시 본문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이런 비용을 당시 새롭게 성장하던 상공시민 계층이 돈을 댔다는 거죠. 상공시민 계층은 조세, 나라에 내는 세금이죠. 조세를 내요. 그래서 국왕한테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국왕은 역시 그들의 뒤를 봐주는 거죠. 장사하고 돈 버는데 별 문제가 없게끔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자, 국왕은 상공활동을 지원하였다. 절대왕정은 국가의 부를 증대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활동 전반을 적극적으로 쪼물락쪼물락하는 중상주의 정책. 국가가 나서서 돈 버는데 굉장한 노력을 하는 시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우리 이미 여러 가지 배우셨죠, 여러분? 나라에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밑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항로 개척 덕분에 그 유럽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에스파냐, 지금의 스페인,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이 이제 떼돈을 벌게 됐었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보시면 에스파냐에서는 아주 강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왕자 때부터 유명했는데 펠리페 2세라고 합니다. 펠리페 2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필리핀, 이 필리핀이라는 이름이 이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따왔어요. 굉장히 필리핀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필리핀의 식민지 삼아서 많은 영향을 미쳐서 지금도 필리핀 가면 천주교, 그러니까 구교가 대부분 사람들이 믿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에스파냐에서 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향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유럽의 최강대국, 한마디로 돈 엄청 많이 벌고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국 이런 애들은 아예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제일 잘 살고 해상 무역에서 최강자가 바로 에스파냐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국, 프랑스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등장하네요. 영국의 경우에는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1세, 그죠? 아버지는 헨리 8세. 자, 그리고 프랑스 해볼까요? 프랑스의 경우는 너무 유명하죠. 루이 14세. 뭐 지금 국가내였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 사람이 한 말이냐 아니냐, 뭐 루이 11세가 한 말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사실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시대, 루이 14세 시대에 잘 살았던 거는 뭐 사실이죠. 자, 이들이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해외 식민지를 확보하고 돈 많이 벌고 절대적으로 힘이 강한 절대 왕정 시기를 누렸다. 자, 그 이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요, 옆 동네 이쪽 한번 가볼게요. 프로이센은 나중에 이제 독일의 일부입니다. 나중에 독일되는 오스트리아, 러시아. 지금은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강대국 이미지가 별로 없지만 사실 오스트리아는 상당 기간 아주 중요한 유럽 내에서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아이고, 잘못 구웠네. 네. 이렇게 한번 나와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는 동유럽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거든요. 동유럽이라고. 그래서 여기 위에는 소위 말하는 서유럽, 서쪽 유럽, 이쪽은 동유럽, 동쪽 유럽, 이렇게 좀 다르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죠. 근데 한 장만 넘겨보실래요? 302페이지. 302쪽. 여기죠. 여기 보시면 교과서가 서유럽의 절대주의라고 이제 나와 있죠. 보시면 서쪽, 에스파냐, 지금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 세 나라를 서유럽으로 우리가 했고, 오른쪽으로 또 가시면 동유럽, 동쪽 유럽,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이센은 지금 현재의 독일의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 이전의 모습.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오시면 중상주의 정책에서 자료 톡톡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단 한번 봐볼게요. 초기에는 중상주의 자체가 국가가 나서서 엄청 경제에 간섭을 해대서 돈을 끌어모아서 자본을 많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지갑이 두둑하면, 내 지갑에 현금이 빵빵하면 좋겠다, 그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설명이 그렇게 됐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지갑에 넣을 돈, 즉 화폐에 관심이 많아요. 화폐라 함은 바로 금이죠. 바로 은이죠. 금과 은,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서 지갑에 다 넣어놓고 싶다, 그거죠. 보시면 초기에는 화폐인 금을 모으고 금을 보유해서 국가의 부를 늘리려고 했다. 근데 점점 직접 획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익으로 그 금을 얻으려고 한다. 보시면 수입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쇼핑은 안 해요. 쇼핑 안 하고 수출을 늘려. 대신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관세 장벽을 높였다. 관세 아시죠, 여러분? 관세 장벽이 높으면 수입 들어올 때 관세가 붙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서 시장에서 안 팔리죠. 그죠? 관세는 우리나라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기는 거잖아요. 상대 국가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입이 억제되고 국내는 상공업이 보호 육성이 된다. 그래서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드넓은 시장과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를 이제 뚫게 되죠. 해외 식민지. 그래서 여기에서 착취해서, 여기 수탈해서, 여기 사람들 괴롭혀서 자기 나라 잘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중상주의죠. 덕분에 상공 시민들은 성장합니다. 그림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놨어요. 오케이? 자, 일단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금이나 은을 확보하는데 열을 올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입은 줄이고, 쇼핑은 줄이고, 대신 수출을 많이 해서 차익을 남겨서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장사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뭘 해요? 관세를 때려버린다는 거죠. 관세 장벽, 관세벽이죠. 관세 장벽을 높여서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에 물건 못 팔게 하고 우리 것만 잘 팔리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다른 나라 괴롭히는 거 뭐죠? 그죠? 해외 식민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 들이는 게 중상주의고, 그렇게 들어온 돈 덕분에 절대 왕정이 이제 유지가 된다. 자, 오른쪽 잠깐 한번 가볼게요. 근대 과학의 발달. 이거 역시 이제 쭉 연결이 됩니다. 17세기 이전에 사실 그 중세를 벗어나면서 르네상스 이야기하면서 과학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한 걸음 더 발전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근대라는 단어가 붙었네요. 여러분 다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알 것 같아요. 뉴턴 아시죠? 뉴턴. 사과 떨어지는 거, 그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네, 뉴턴은 상당히 신실한 그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인데, 이 통일적인 법칙, 우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거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주가 돌아가고 일정한 법칙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과학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중요한 설명이 나오네요.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현상이 더 이상 누구의 섭리가 아닌, 그렇죠, 신의 섭리가 아닌,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궁금하면 궁금할 거 없어. 그냥 신의 뜻이야. 신의 생각이야. 신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그걸 깨고 17세기 되면 완전히 이제 혁명으로 빵 터진다는 거죠. 신의 섭리가 아닌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대상으로 이해하게 됐다. 즉 이런 과학적인 인식이 요즘의 사회인 근대사회 발전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힘을 길러나가는 인간들이 이후, 지금 여기는 17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17이죠. 여기 뭐예요? 18이죠.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의 발전이 계몽사상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셔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3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세계사의 첫 시작, 온갖 혁명을 배웁니다. 뭐 미국 혁명,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온갖 혁명들이 나와요. 혁명들의 배경,
혁명들의 바탕이 되는 생각이 바로 계몽사상입니다. 계몽사상 아주 중요해요. 여기 별표해 주세요. 여러분 3학년 돼서 이거 안 배웠어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계몽사상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그대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다 별표. 별표하세요. 자, 한번 가볼게요. 프랑스에서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하는 힘이죠. 인간의 이성.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하고 고뇌하고 스스로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거.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이성에 의한 인류의 무한한 진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세계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보내는 거죠. 진보, 앞으로 나간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믿는 계몽사상이 등장했다. 그런 사람들을 계몽사상가라고 하겠죠.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는 중세시대에 만연했던 몰라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뭐 무지한 거 그리고 미신 믿는 거 이런 것들을 계몽사상으로 타파하고 더 이상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이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와 전통은 깨부셔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덕분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사상이 정말 중요하죠. 계몽사상 자체의 그냥 뜻을 그냥 날것으로 풀어보면 깨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깨우고 일어나라, 깨우쳐라. 모르는 거를 이제 깨부시고 나와서 알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보시면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덕분에 새로운 시민사회 건설의 이념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무슨 사상을? 계몽사상. 계몽사상 진짜 중요해요. 별표. 계몽사상의 중요한 인물 3명입니다. 몽테스키웨, 볼테르, 루소. 각각의 인물이 강조했던 게 다 나와 있어요. 몽테스키웨는 삼권 분립. 세계의 권력은 분리돼서 서 있다라는 뜻이죠. 세계의 권력은 한 뭉탱이로 뭉쳐있는 게 아니고 찢어놔야 돼요. 우리 세계의 권력은 뭐였지? 사회 시간에 잘 배웠을 거예요. 그죠? 법을 만든다. 입법, 그리고 사법, 법을 이제 법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행정, 실제로 운영하는 거죠. 살림하는 거. 입법, 사법, 행정으로 세계가 나뉘어져야 된다. 그 시작이 몽테스키웨입니다. 중요해요. 볼테르도 중요하죠. 볼테르도 절대 왕정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종교적 억압도 싫어했다고 해. 그리고 루소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똑바로 못하잖아? 그러면 정부를 폐지할 수도 있어. 즉 혁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념,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루소입니다. 중요해요. 밑에 한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르네상스의 근본 정신은 인간을 새롭게 발견하고 세상의 중심을 놓으려는 뭐라고 하면 될까? 뭐라고 할까요? 무슨 주의? 그렇죠. 인문주의라고 할게요. 인문주의. 보카치오 자주 나오죠. 보카치오 인간의 욕망을 사실적으로. 그렇지. 데카메론이죠. 데카메론. 이거 시험 문제였죠. 데카메론. 교황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고 독일에서 누구죠? 그죠. 루터죠. 루터. 예정설 하면 누구지? 그죠. 칼뱅이죠. 칼뱅. 2번 갑니다. 마젤란은 대서양을 거쳐서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습니까? 아니죠. 서인도 제도 어쩌고 한 거 나온 거 누구였어요? 콜럼버스죠. X예요. 자, 절대 군주는 관료제 상비군. 맞죠? 오케이. 펠리페 2세는 에스파냐, 스페인 에스파냐죠. 답은 그렇죠. 무적 함대. 바다를 이제 장악했던 무적 함대입니다. 근데 이 무적 함대를 깨부신 게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여기 기억을 가겠죠? 프리드리히 대왕. 프리드리히 대왕은 동유럽의 계몽 전제 군주라고 나오죠. 어디냐면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 여기는 프로이센. 자신을 국가의 심부름꾼이다. 나는 국가 제일 1번에 제일 앞에 있는 가장 빨리 움직이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프리드리히 대왕입니다. 프리드리히 대제.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 보죠. 잠깐만요. 이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거든요.
Isabel. Who are you? Walter Raleigh. Well, well. I come bearing gifts for your majesty. These gifts, Majesty, are the fruits of piracy, the true property of the realm of Spain. Philip of Spain is no friend of England, Majesty. The more gold I take from him, the safer you will be. He interests me. I like you, Mr. Raleigh. And I like you in return. I think it must be hard for a queen to know the simple pleasure of being liked for herself. Majesty, this is no time for a dreamer. The threats to your person are real. There are hard days coming. The rise of a great empire, the fall of another. The Spanish speak openly of Mary Stuart as queen-in-waiting. ¿Te gustaría ser reina de Inglaterra? There are young men in England who are eager to lay down their lives for the true faith. Since when were you so afraid? I'm always afraid. Our mission is to kill a queen. Go! We will not fear the coming of the shadow of death. Elizabeth! The queen is unharmed, Unharmed? and you, man, are to be tried for treason. Mary Stuart must die. Who says so? Have I ordered it? This is no time for mercy. The law must have its way. Forgive me. I have failed you. How have you failed me? Philip of Spain is a God-fearing man who cannot declare war without a just cause. And I ordered Mary's execution. I murdered God's anointed queen. Llamo a las legiones de Cristo a la guerra. I've never seen her so distressed. What are you staring at? Lower your eyes. I am the queen! This Spanish armada is at sea with an army of 10,000 men. Their combined strength will overwhelm us. What do you do when you're facing your death? Some are dumb with terror, and some spread their wings like eagles and soar. You are a wise man. And you, madam. They will not pass! And when this day of battle is ended, we meet again on the field of victory. 네, 이게 엘리자베스 1세의 영화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고요. 아버지는 헨리 8세입니다. 그 아버지가 캐서린이라는 에스파냐 공주랑 결혼했다가 이혼하려고 막 그 기억하시나요? 그 얘기 장미 전쟁 이후에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종교개혁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죠. 영국 국교회 설립했던 게 엘리자베스 1세다.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헨리 8세가 교황에서 이제 교황이 종교의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황이 아니라 자신 국왕,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 아버지였던 헨리 8세가 제일 높다. 교회에서도 교황이 아니라 내가 제일 높다. 이렇게 교황이 국왕이 수장이다 하는 수장령을 발표를 하고, 엘리자베스 1세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는 아예 영국 국교회라고 따로 독립해 버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고요.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의 일생을 다룬 골든 에이지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되게 고생하는 거 보이시죠? 당시 사실은 에스파냐가 제일 잘 나갔지 영국은 거기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가 바다를 누비고 다니면서 해상에서 막 돈 벌어오고 무역 활동하는 거를 바다에서 영국 해적이 해적질을 해서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랬던 나라가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이제 물리치면서 바다를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왔던 메리라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메리 스튜어트는 평생 이 둘의 관계가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메리 스튜어트는 지금 우리가 아는 영국은 사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이거 다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북쪽에 있었던 스코틀랜드는 사실 따로 왕이 있었어요. 메리는 그 스코틀랜드의 왕이자 그 당시에 프랑스의 남편이 또 프랑스 왕족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사실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구교 로마 가톨릭의 국가이고 또 에스파냐 역시 구교 가톨릭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당연히 영국이 이제 크게 성장하는 게 싫기 때문에 이 메리 스튜어트를 통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견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반역도 일어나고 결국 메리 스튜어트는 아까 보셨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후의 상황은 이제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 이 엘리자베스 사후에 영국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서 역사가 참 흥미롭게 흘러가는 부분이죠.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또 다양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용도 많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 가셔서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세익스피어라고 아시죠? 유명한 작가, 엘리자베스 때 나왔던 작가예요.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중에 한번 만나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